자, 2부는 본격적으로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 근데 복잡계 세상, 복잡계 투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출판사 대표님이 이런 식으로 그래? 하신 거예요. 좀 복잡해가지고 또 그러게요. 복잡계 세상에서 투자도 아니고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 아무튼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 예. 지금까지 설명하지 못한 투자의 신세계. 제가 그 목차를 좀 읽어드리면 1부는 영원히 변화하는 세계. 영원히 변화하는 세계. 2부는 복잡계 탄생과 지금. 복잡계를 이해하는 방법. 3부가 복잡계 구조에서 투자하는 법. 일단 저는 앞에서 얘기해 주신 부분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얘기해 주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바로 복잡계 투자로 가시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그래서 복잡계에서 투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구조의 변화가 기업 경영에 준 영향. 요거 좀 알려줘요. 네네. 네. 요거. 요거. 그래서 옛날 경제하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다르고 그래서 지금 뭐 복잡계가 상대적인 중요성이 이렇게 달라졌다. 산업화 이전과 이후에 네. 이게 단위당 원가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설명. 이게 이효석 팀장님이 이렇게 뒤에 화면으로 이렇게 이거는 올리고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하시는 거죠. 네,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게 있다고 이제 보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옛날에 경제는 그러니까 이 앞에 경제학이나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냥 투자에 대한 부분만. 그래서 뭐 경제학이 이렇게 이해를 해서 사이클로 예전에는 경제를 파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로 파악한 경제에서 그 사이클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안 좋아질 때와 좋아질 때, 그럴 때에 따라서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모든 활동을 줄이고 투자도 줄이고 그리고 좋을 때는 그걸 늘리고. 근데 이거는 기업들이 하는 활동이고 기업들의 행동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는 바로 그 전에, 왜냐하면 우리는 가격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직전 그때가 사실 주가는 가장 안 좋죠. 바닥.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투자가 일어나서 변화시킬 부분들을 아직 주가는 반영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장이 선반영돼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페드의 의사결정도 지금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가장 선행지표라고 인지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옛날에 이 경제 사이클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단순계의 상태에서는 주가가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격 레벨은 되려 더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의 활동 이전에 그 부분의 활동에 반영이 안 된 주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기가 사서 그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으로 더 싸게 사서 이익을 내겠다라는 행동 자체가 무엇인가가 반영되지 않은 게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의 많은 활동들은 모든 활동들의 주가에 선행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이 개념적인 그 파악을 이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현상이 이래라고 하면 그 현상이 왜 있고 선후 구조와 이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아무 전문가를 만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뭔가 의미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투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찾아내서 안 좋을 때 그렇게 싸서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들이 수익이 많이 나고 하면 그 부분이 이제 피크에 달했을 때 그때 이제 또 미리 파는 거죠. 요번 최근에도 이제 화학주가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보통은 화학주가 그렇죠. 이게 가장 그 경기가 안 좋고 화학 경기가 안 좋을 때 남들 다 죽겠다고 할 때 그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과실을 먹죠. 그게 이제 옛날에 그런 투자 많이 해가지고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회사들 저도 투자 많이 했거든요. 그런 회사들. 정말 뭐 좋았죠. 많이 했잖아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진짜 그 증설한 것이 과실을 맺으면서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 보여주고 SO일 같은 것도 진짜 2011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건가요? 지금은 그때보다 그렇지만 그 폭이 줄었고 폭이 줄었다. 기간도 줄었고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 올해 들어와서 화학주들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올해 내내 네. 연초부터 지금까지도. 네. 근데 주가는 올해 초 이후로 계속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도와지기 시작해서 예. 지금 최근에는 좋진 않죠. 예. 네.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피크아웃 논쟁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 이 사이클 자체가 인위적으로 예전하고 달라진 부분들도 있어서 이걸 사이클로만 요번 올해 주가 움직임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올해를 빼고 뭐 한 2007년 정도, 12년 정도 이런 때를 생각해 보시면 네. 항상 사이클의 피크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단계에서 P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데 주가가 미리 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그 피크의 현상을 발생하고 먼저 바닥의 현상을 미리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투자로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의 경제는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 사이클의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의 폭들이 시점과 폭의 차이 나는 부분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잘할 수가 있었던 게 예전의 투자였고 예. 지금은 좀 전에 이 비디오를 촬영하기 전에 최근 게임주 움직임에 대해서 잠깐 유석 팀장님이 얘기하시던데 펄어비스 이런 것들이 그 뭐 NC소프트도 그렇고 네. 위로 아래로 막 굉장히 이틀 만에 다 그거 잘 맞았으면 40% 먹었어요 하루에. 그죠. 예, 이렇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형적으로 사이클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올라가고 바로 그냥 내리꽂고 하는 것들이 정보나 상황이나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현실화되면 그냥 그 현실의 끝까지 그냥 한 번에 가격이 반영을 해버립니다. 사이클적인 게 아닌 거죠. 네. 이게 근데 예전에는 근데 게임주가 지금도 있고 10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예전 10년 전에는 게임주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업종들의 비중이 시장에서 30% 이상 되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잘 안 해도 나머지 70%에서 수익을 내서 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계속 말씀하시는 무형자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잡계라는 것을 제가 강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무형자산, 그렇죠. 뭐 리얼 옵션, 뭐 이런 게 사실 이제 복잡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방법론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무형자산은 이제 뭐 아니면 게임주를 주가를 어떻게 맞출 거야 도대체. 얘네들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게임만 막 보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네. 훨씬 더 유튜버가 더 잘 알아. 그렇죠. 게임만 보는 유튜버가 훨씬 잘 알아. 근데 어떻게 여의도에 있는 뭐 좀 금융 좀 안다고 뭐 경제 좀 안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형자산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은 기존의 방식하고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정말로 잘 아는 분들에 대한 그 지식과 그다음에 트렌드 데이터, 사람들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지. 맞아. 뭐 예전에 무슨 얘네들이 얼마를 썼고 투자를 했고 이것만으로 되지 뭐 PR로 계산할 거예요? 뭐야? PR로 계산했으면 당연히 NC를 사고 펄을 팔아야죠. 비싸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 거꾸로 되잖아. 게다가 두 번째는 그 전형적으로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3프로TV 나와서 그때 기아차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제조업체들도 점점 그런 현상이 커진다는 거죠. 전 세계의 방식이 기존의 석유를 베이스한 산업, 사이클 산업에서 데이터를 반영한 무형자산 사회로 바뀌게 되니까 기존의 제조업들도 그 현상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더 세지는 거죠. 옛날에 이런 정도의 각도를 보이던 비즈니스가 최소한 이렇게는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주가가 조금 주가의 반영 자체가 뭐 이렇게 뭐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곡선 선형적인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옛날에 이런 춤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그림도 저는 이제 원가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거 상대적 중요성. 네, 이게 그래서 위에 거를 먼저 띄워주시면 이게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산에 대한 그 자본이 별로 없었던 사회.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게 생긴 게 자본이 없던 시대. 1200년도 이전.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쉽게 그냥 0년도에서 1000년도까지라고 그냥 하시죠. 1000년도. 0에서 1000년도까지 그런 사회에서는 자본의 축적이 발생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비용은 변동비였던 거예요. 농업을 하든 사냥을 하든 뭐 수공업으로 뭐 나무를 깎아서 뭘 만들든 기본적으로 다 변동비인 거죠.
대부분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과 비용이 단가의 원가가 그냥 플랫한 거죠. 이만큼 더 늘려? 그럼 이만큼 더 비용을 변동비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당 원가가 수평인 곡선이 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본에 대해서 기계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생산 시설이 갖고 있는 그 생산력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걔네들의 그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나눠지면서 단가가 떨어뜨리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 단가가 떨어지는 곡선을 만들게 되죠. 이 부분이 그 규모의 경제 과점, 독점을 원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 많이 생산하면 싸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10개 사면 하나 더 떠리로 줄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뭐 포드 같은 게 대표적인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누린 것이고 뭐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최근에 단순계 산업사의 지난 한 100년 동안의 해결이기 때문에 아직도 대부분은 이 시각으로 세상을 대부분 본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 생각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는 매출하고 단위당 원가가 이게 계속적으로 데이터 쪽에서는 미리 먼저 들어가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돈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매출이 없는데 돈만 계속 들어가면 얼마나 단위당 원가가 높겠어요. 하나를 만드는데 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를 만드는데 2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세 개부터 팔리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 고정비는 훅 떨어지고 변동비 거의 없는 거죠. 그 이후로는 변동비가 없다. 네, 거의 없고.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그냥 하강해 버리는 거죠. 원가 곡선이. 이렇게 구조가 다 바뀐 부분들이 이게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기아차를 말씀드렸듯이 기아차는 이 중간 정도 되겠죠.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조업도 정보를 활용하면서 대응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원가 구조가 훨씬 더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있겠죠. 이 두 차트에 지금은 제조업체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무형자산 얘기랑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무형자산에서 성격이 정말 진짜 여기서 플랫폼으로 돈 벌 때까지는 계속 투자만 있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밑에 이제 새로운 차트를 보여주시면 3가지 유형의 원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변동 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0에서 1000년 사이의 원가는 다 이거였다. 고정 원가라는 게 산업사회의 원가인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곡선이 휘어지는 거잖아요. 휘어지는 게 발생하는 거고 복잡성 원가는 이 두 개를 다 더한 상태에서 위로 그려주면 그러면 이제 더 여기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연결돼 있는 원가 구조가 발생.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 누가 그린 거야? 형이 그냥 그린 거야? 이거는 책을 여기 써드렸습니다. 그래요? 원가 구조가? 참고가? 그렇구나. 이 책은 형이 그린 줄 알고. 그렇구나. 저는 공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오른쪽 복잡성 인계점은 그냥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얽혀 있는 매듭은 프로라고 하면 이게 뭐 그 유럽 신화 영웅전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끊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차라리. 적당하게 이렇게 여기 있네요. 이 선은 이게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캐펙스 투자해서 무선으로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풀으라고 하면 이거 잘라버리는 게 더 낫거든요. 한 이 정도 꼬여 있을 때는 이거는 푸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는 게 이 차트입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복잡해져 있는 상태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꼬여 있는 거는 중간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예전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적당한 상태에서까지의 복잡성은 관리도 가능하고 이 상태에서 중간에 머무르야 하는데 지나친 부분에서는 더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아예 문제 자체를 줄여야 되는 거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위치해라. 알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말씀드렸고,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림은 조금 더 이게 제가 띄워드린 것처럼 되게 귀엽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책이 읽으시기에 오종태 이사님 좀 귀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귀엽게 그린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뭐 시장과 관련된 얘기도 조금 한마디, 이제 요즘에 이제 복잡하니까 또 우리 이제 복잡계 세상에서 금리 구조가 변했다, 이것도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이게 시장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 이걸로 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셔도 되고 최근에 이제 뭐 금리가 영향 많이 주니까. 예. 저는 사실은 지금은 이게 좀 금리는 아예 그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금리는 보지 마라. 아예 왜요? 안 보시는 이게 일단은 아까 전에 좀 전에 차트에서 설명드렸듯이 금리라는 게 너무 복잡한 지금 현상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러니까 금리가 이런 거라는 거죠. 금리가. 그러니까 아예 지금 금리를 가지고 금리가 이러니까 저런 거야 계속적으로 얘기할 거고 전문가들도 얘기할 거지만 네. 사실은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개인분들이 찾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일관성도 없고 이게 의도적인 것, 정책적인 것, 시장에서의 수급, 그다음 원래 전통적인 금리가 갖고 있는 현상, 인플레이션 등등 너무 많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 결정을 이렇게 해. 이거 아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되게 좋은 조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예 금리가 여기서 만약에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1점 몇 프로대가 1.3%? 10년물이 이게 만약에 3% 5% 갈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 안 드릴 것 같은데 금리는 계속 저금리인 상황에서 이 1%대에서 2% 정도까지는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금리의 저점은 봤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2% 간다고 위험자산에 그렇게 잠깐 올라가는 사이에 큰 영향을 올해 상반기처럼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금리가 주는 신호가 되게 명쾌했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여러 가지가 꼬여있는 상태에서 고금리가 안 되고 살짝 올라가는 정도의 금리는 위험자산을 하시는 상태에서는 그냥 무시할 정도의 팩터로 너무 복잡해요. 이걸 일일이 사실은 전문가분들도 설명할 수 없고 저도 설명하기 어렵고 저도 제가 이 금리라는 하나의 팩터로 결정하는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투자 의견에 한 10% 20% 반영하지 절대 이게 30% 이상을 차지하지는 못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금리? 네. 금리.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단순하게 설명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냐, 금리가 빠져야 주가가 올라가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보면 둘 다 된다. 당연히. 왜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왜 올라가는지를 생각하는 거에 따라 결과가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근데 경기가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겠네. 근데 그게 아니고 할인율이 빠져서 뭐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또 금리가 빠져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말씀하신 대로 금리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너무 다른 것 같고, 근데 보통 보면은 금리가 올라 그러면 금리가 오른 뭐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이 거울처럼 경제가 좋아지는 걸 반영했으니까 야, 나 금리 보니까 경제 좋아지나 보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금리가 올라간 게 이게 때문이 아니고 딴 것 때문에 올라갔으면 이거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본인 생각인데 그걸 왜 저한테 만지고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동의한다는 말씀이고 금리로 뭔가를 설명한다는 거의 설명력 자체가 많이 낮아졌고 원래는 경기나 인플레 이거 정도만 해야 되는데 뭐 양쪽 하나 하면 뭐 바뀌는 건데 뭐 그냥 뭐 더 사준다는데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때는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면 보이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라는 게 가장 경제에서 제일 근본이고 그래서 1층이고 그 금리를 베이스해서 자산 가격들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기타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고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구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모든 것의 근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금리에 대한 방향이나 변수를 가지고 모든 걸 이 위의 것들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이전에 그랬는데 저는 지금 이 밑에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럼 거기 지연가? 좀 상상력이 부족하시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밑에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정책 결정이 이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위에는 자연스러운 경제 활동의 사이클, 기업과 산업단에서의 상황이고 이 밑에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위에가 다 흔들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도 정책 당국자의 말 한마디가 정책 당국자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한마디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하루에 1%씩 움직이는 세상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의견이고 그냥 이렇게 분위기 파악하고 하는 건데도 지금 그런 세상인데, 그 상태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 한마디에 1% 움직이는데 미국 10년짜리 금리는 1.3이요? 1.4요? 그럼 이만큼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아, 그러네. 진짜 보면은 뭘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테이퍼링을 할까 말까 한번 생각 좀 해보자 뭐 이런 말만 해도 그냥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건 그렇죠. 지금 뭐 하냐는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도 테이퍼링 진짜로 하면 어떻게 될 거고 뭐 테이퍼링 끝나면 어떻게 될 거고 금리를 진짜 올리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참 이게 정책이라는 것에 영향력이 진짜 크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지금은 정책 당국자가 쓰는 언어의 의미와 왜 그런지와 영향력을 이해를 해야지 시장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안 보이면, 근데 이 부분을 마이크로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별로 크지 않거든요. 예, 없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움직인 건데 기업에서 그러니까 주가는 움직였으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움직였는데 가서 자신이 보던 영업 상황이나 이런 것들 떼고 이것 때문에 올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하. 이유는 여기서 발생을 한 건데. 네. 그러면은 거꾸로 보면은 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영원히 중요하죠. 그렇죠. 계속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에서는 이제 이거 며칠 날 하실 거예요? 잭슨홀 끝난 다음에 하실 거예요? 잭슨홀 오늘 밤이잖아요. 오늘 밤입니다. 그 끝난 다음에 하시겠네요. 그럼 이제 잭슨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잭슨홀에서 우리는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 당연히 분명히 할 거고요. 늘 하는 거고 행동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하지만 6월 달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힌트를 준 것처럼 이번에도 또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에 무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정책의 변동이 없다라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멘트를 저는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3개를 더하면 기존에는 우리는 변하지 않았어도 시장을 계속 플러스 요인을 위험자산에 줬었고 6월 달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넣으면서 사람들한테 무언가 마이너스 값을 줬었고 지금은 그 두 가지 위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플러스 값을 살짝 주는 행동을 할 것 같아요. 3개를 주는 거죠 이번에는. 이걸 빼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이라는 개념을 빼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다 주고 3개를 하나 더 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모르죠. 제가 파워니까. 그게 뭘까요? 오늘 밤에 나오니까. 그러게 오늘 밤이니까 무슨 얘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당근을 줄 것 같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근을 주거나 당근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무언가의 뉘앙스를 주거나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정책 당국이 지금 너무나 큰 현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빠른 속도로 바뀌지는 않지만 무언가 변곡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민한 상태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이는 행동이나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부분을 페드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파월이 조금 바뀌면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고 30% 50% 빠지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30% 이상이 하락하는 완전히 추세 전환보다는 저는 이제 계속 시장을 지금 옆으로 가는 거를 이제 보는 사람인데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상태인데 그 확률을 지킬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추세 전환은 없을 것 같다.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안정화 노력을 하려고 안정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가능하면 이대로 그냥 좀 더 끌고 가자 이런 분위기. 왜냐하면 아직은 경기 펀더멘탈이 아주 건강한 애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대로 밖에 내보내면 또 감기 걸리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집에 좀 있어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고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저희 이제 투자자분들 저희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뭐 이제 하반기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투자와 관련돼서 조언을 좀 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 주실까요? 일단 하반기에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건강하시길? 네.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건강하지 않은데 이게 사고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인간의 구조가 가장 인간의 구조의 가장 적정한 자세는 지금 저희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을 때랑 서 있을 때인 것 같아요. 몸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우리 해부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네. 많이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많이 좀 걸으시고 생각이 복잡할 때도 걸으면서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우리 몸하고 생각하고 마음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큰 선물을 해주고 가신 스티브 잡스가 항상 사람들과 정말로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하고는 항상 산책을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회의실에 앉아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얼마나 산책을 하느냐가 직원들이 그 사람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지표였어요. 그래서 걸으면 더 생각도 잘 됩니다. 맞아요. 많이 산책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시장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절반 농담 절반 진담인데 어려울 겁니다. 올해 계속적으로 아까 전에 그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온 상황이고 그 부분이 바뀌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3분기에는 생각한 것보다 숫자 면에서의 리스크도 좀 생긴 것 같아요. 뭐 델타 변이 등등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물류 비용 그러니까 뭔가에 계획했던 것보다 안 좋아질 수 있는 변수들이 많이 생겼어요. 2분기 때는 그게 되려 없었잖아요. 근데 3분기에는 생각한 것보다 많이 생겨서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는 네. 물류 비용도 그렇고 델타 변이는 뭐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매출 비용이 수요 늘어날 수 있는 단위고 거니까. 그래서 네네. 전반적인 변수들이 3분기, 4분기가 2분기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숫자적인 부분에서의 리스크도 생긴 것 같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숫자에 대한 리스크 생겼죠. 정책 당국에 대한 금리 결정에 대한 리스크도 생겼죠. 그리고 유동성도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한은에서 금리도 올렸고 맞아요.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좀 사실 신경을 좀 많이 쓸 일들이 생기는 날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지난번 3프로 나가서 올해는 10번 매매할 아이디어가 있으면 두세 번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맞아요. 그게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관리하고 하는 게 남자들이 특히 더 어려워요. 짧은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안 돼. 안 되고요. 그리고 젊은 혈기와 가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쉽지 않은 장일 겁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고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뭐 이효석 팀장이 매일매일 참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가이드를 해주시니까 여러 좋은 정보 뭐 이효석 팀장, 뭐 3프로 이런 거 통해서 많이 받으시면서 그래서 잘 여유 있게 좀 지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장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는데 걸어라. 이 얘기는 좀 걸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생각 많이 하라 이거죠. 그리고 또 뭐 지금 돈 안 벌어도 나중에 또 벌어도 되고. 그럼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돈 못 벌려는 법도 없는 거고. 이게 지키는 게 투자라는 것들이 지금 아직은 안 익숙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좋아지는 걸로 주가가 오는 건 우리가 맞춘 것 같지만 70~80%는 다 환경에서 얻어 걸린 거고요. 우리가 정말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키는 것과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불만이 되게 많은 건 아는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이제 그 하나의 종목의 이해관계가 높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하는데요. 전체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포트를 관리하면서 공매도를 하는 비중은 절대 많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게 해보셔서 알지만 10배 이상 어려워요. 아, 맞아요. 이 10배 이상 어려운 일을 저는 많이 3배라고 하고 있는데 10배. 저는 10배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요. 10배 이상 어려운 일을 왜 이걸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유동성과 그 기업의 상황을 세 개를 다 맞춰야 빠져요. 그 세 개를 다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롱에서 아까 70~80% 얻어 걸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이거를 왜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하겠어요? 근데 맞췄을 때 그게 있어가지고 쾌감은 있죠. 그러니까 영화를 찍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 찍어서 나오는 게
뭐 서브프라임 때도 뭐 누가 돈 벌었다,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다 좋은데 영화에 나오는 게 현실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정말 낮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으면 영화가 되겠습니까? 그럼요. 생각해보면 거기서도 주인공 몇 명 부각해야 되니까 그 영화 그렇지. 찍을 때는 부각하지만 저희 타이거 자산 운용 저희 15명 정도 되는 사람이 운용하고 있고, 제가 회사에서 그런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 관리 포지션을 많이 하는데 그 10 몇 분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혼자서 절대 못해요. 그래서 약간 오해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좀 깊이 있고 새로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괜히 이제 뭐 운용하는 뭐 사람들 아니면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분노를 떠넘기고 싶은 그런 심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왜냐면 제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가가 빠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주가가 빠지니까 빠지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그런 식의 남들의 핑계 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시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결국 돈 버는 데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그렇고 차라리 그 시간에 걸어라. 이런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 나오셨고, 사실 저도 오늘 굉장히 오는 동안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형님 책이 첫 번째 책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또 이거 받아가지고 또 나왔고, 이 책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의도치 않게 형님이 어렸을 때 시절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항상 이효석 팀장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것만큼 도움을 받는 것들이 당연히 있으니까 이런 활동은 이어지는 거고요. 특히 이효석 팀장님의 구독자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활동이 이제 도움이 될까 하고 가끔 이렇게 얼굴을 비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시간이 쌓여가면 다른 어떤 것들을 쫓아다니셨던 것보다 계속적으로 쌓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모든 활동은 쌓이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 잠깐 기분 쐬고 하는데 투자해야지 계속 쌓을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같이 이렇게 발맞춰서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